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5주간 총 7.4%포인트를 상승을 해서 드디어 40%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외교 분야에서의 어떤 일부 성과, 또 공감대가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2월 중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3월 대일 외교부터 시작해서 3, 4, 5 계속 그냥 외교 일정밖에 없었어요. 예. 뭐 나가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니까 계속 나갔다 오시고. 예. 뭐 지금도 이번 주도 지금 그 태평양 도서국 지금 초청해가지고 지금 아마 행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상반기를 외교 주관으로 거의 잡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어찌 보면 내셨다고 본인들은 자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국민들이 또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계속 보여준 모습은 외교밖에는 없었어요. 지금 뭐 긍정의 가장 큰 요인도 외교, 부정의 가장 큰 요인도 외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외교밖에는 보여준 게 없는데, 그런 외교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냐 없냐 여부는 뭐 차치하더라도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은 일단 어찌됐건 외교라는 것이 야당과 싸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서 기존의 저는 보수층의 회복이라고 보여요. 보수 지지층,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지지층들이 이제 조금 회복되는 것은 아닌가. 기존에 너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외교 행보와, 그러니까 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어떠한 내용과,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지지율이 빠졌을 때는 이준석 대표 당내 분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어찌 보면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악재가 발생해서 지지율이 같이 빠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최근에 뭐 국민의힘이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진영으로 붙을 만한 정도의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진영에서 봤을 때도 부끄러울 만한 일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 같은 거나 뭐 전용기에 뭐 누구 이상한 사람 태웠느니 뭐 MBC 기자는 전용기에 태우니 많이 이런 거 할 때는 같은 진영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보다 계속 빠지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진영으로 붙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우리 국민이 꼭 친미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중국 러시아의 행태는 좀 도를 넘은 거 아니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잘못이잖아. 근데 왜 이해찬 전 총리는 무슨 우크라이나를 도울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찬반이 갈릴 수 있고 논쟁이 붙을 수 있는 주제거든요.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관점의 외교적인 방향성을 밀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물론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중국 러시아랑 이렇게 등을 돌려서 되겠어 이런 걱정도 되지만 어찌 됐든 토론이 가능한 형태의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일들이 그래도 있는 것이고, 좀 국민의힘이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건데, 제가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헛발질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조금 뭐 삐끗하는 것들이 나와도 그거 뭐 민주당 뭐 니네는 얼마나 잘한다고라고 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상승 곡선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김남국은 코인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이 12%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반대로 그 지지율이 그대로 국민의힘 흡수가 돼서 똑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지금의 양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서로 못하기 경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저는 이런 지지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서로 진짜 아까도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은 잘하는 걸 가지고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내심 그래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총선 해볼 수 있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래 윤석열 대통령 어차피 헛발질 할 거야. 국민의힘 누군가 최고위에서 뭔가 발언 실수할 거야.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한심하다.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여야가 협치를 하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서로 뭔가 이렇게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찌 보면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 벌리고. 참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어떤 진영 간의 대결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각자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더 부딪히는 측면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거는 논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수준 높은 논쟁을 하느냐의 문제고요. 최근에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 일어나는 논쟁들은 저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가지고 싸우는 거다 5만 배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외교적인 어떤 에너지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걸 할 것이냐라는 거는 뭐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서 걱정되는 면은 원래 잘 나오던 데서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잘 나오던 70대에서 올라가고 60대 이상도 조금 더 올라가고 TK, PK에서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면 까놓고 말해서 TK에서 60%로 당선되나 70%로 당선되나 똑같잖아요. 의석수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추세로 가거든요. 이게 결집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기도권에서의 민심은 과연 더 좋아졌냐? 그거 사실 좀 아직 그거는 물음표가 달리는 것이고 서울은 약간 조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표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결집이라는 것이 너무 고령층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에 좀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300석의 국회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45%까지 올라간다 한들 과반 의석이 가능한 형태의 지지율 분포냐.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인 거죠. 오히려 더 힘은 받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 운영에 대해서 어떤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했을 때 이 거부권 행사라든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너무 똑같은 레퍼토리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1년차 지지율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비난하니까 항상 핑계대고. 그러니까 그때 70% 육박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1년째 그 지지율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과연 40%대 그것도 40% 지금 초반 언저리 턱걸이 넘어가고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갈 것인가 대통령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거에 만족해서 막 의기양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계속 거부권 전국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지 않고 조금 이것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여야 협의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윤 대통령이 지금 뭐 노조 때리기 자기의 이게 지지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회복이지 지지율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보수층의 지지율을 이제까지 빠졌던 지지율을 회복한 거에 불과해요. 그럼 여기서 중도층의 중간에 있는 중도층 30%를 또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뭘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때려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수사해서 민주당 뭐 맨날 질책해서 뭐 잘못했다 비난해서 여기서 오를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해요. 저는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45% 이상 못 올라간다 봅니다. 뭐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45%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한계가 지어질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윤 대통령이 그러면 국정의 아젠다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난 연말에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근데 노동개혁 한다고 69시간 내세우자마자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니까 부딪히니까 바로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금개혁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계속 외교에서 계속 1년 내내 나가 있을까요? 4년 내에 나가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름 이후에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 총선도 국민의힘이 뭔가를 보고 할 수가 있지. 저는 뭐 계속 민주당 핑계 대면서 내년 총선까지 버텨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준비들은 하고는 있겠죠. 현금개혁 아니나 뭐 교육개혁, 뭐 노동개혁 아니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높은 확률로 총선 전에 발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개혁 아니라는 게 별로 이렇게 막 지지를 받기 어렵죠. 인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추진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약간의 그 어떤 느낌만 내면서 총선 이후까지 미루지 않겠느냐. 뭐 저는 뭐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 자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국민들께서 보였을 때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은 있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대응을 보면서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게 붙기도 했고 이게 국민의 삶에도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직역간 다툼이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어도 제 생각에 타격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막 쌓이잖아요. 이게 그냥 계속 거부하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쌓이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정도만 되면 받겠다라는 타협안 같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아예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든지 예를 들면 방송법 같은 것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맨날 야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던 거 또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주 세게 그러면은 공영방송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든지 아니면 진짜 방송의 독립성 하려면은 예산도 받지 마라. 뭐 뭔가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끌려다니기만 하면서 반대만 하는 모양새로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악재가 펑펑 터지는 게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경찰의 최근 행보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대응, 강경 대응, 뭐 캡사이신의 등장, 또 사실 저희가 백남기 농민 이후에는 이 살수차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경찰이 움직이고 살수차를 다시 또 물대포 동원을 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지만 위원장님 또 경찰 수사로 압수수색 당하시고 지금 영장 청구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태고. 좀 양분남 위원장, 법률위 위원장의 소식도 이제 입장문을 본인이 통해서 내셨습니다만은 변호사로서 제가 그 내막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과연 정치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이 과연 위법의 소지를 하셨을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조금 과도한 조금 납득되지 않은 이유는 있어요. 왜 경찰이 영장 청구까지 하지? 수사야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영장 청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경찰의 과도한 어떤 충성심 보여주기인가요? 최근에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경찰청장이 요즘에 그 집회 시위 현장에 직접 나가요. 기동복을 입고 나와요. 과거에 경찰청장이 기동복을 입고 나온 적은 없어요. 지휘할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지휘할 것도 아닌데 기동복을 입고 나온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납득되지 않은 것이고 특히나 집회 시위, 그 노조의 시위에 대해서 뭐 며칠 전에도 이 지역 광양에서 그 한국노총의 어떤 진압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정말 그 머리를 향해서 곤봉을 휘둘러 가지고 그 이미 제압된 상대에 대해서까지 그 이상 저는 휘둘렀다고 보이거든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과연 그게 경찰의 어떠한 그 제압을 하는 것이 과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집회 시위를 잘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라는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지금 좀 너무 과도하게 이거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대가 우리가 2023년도에 살고 있는데 과거로 또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과거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인명이 다칠까 봐. 거기다 경찰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약간 다 잘라서 볼 쟁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집회 시위 대응 같은 부분 보면 이거는 세대별로 느끼는 게 되게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정권 시대, 독재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요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은 사실 거의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이 폭력을 행사하는 어떤 거에 대한 걱정 내지는 뭐 반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광양에서의 집회 시위도 보면 뭐 이제 과잉이었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각자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 집회를 하신 노동자도 이제 뭐 어떤 파이프 같은 거라든지 뭐 심지어는 정글도 같은 것도 나오고 이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군사 정권 시대를 회상하지 않는 세대에서는 아니 노동조합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이게 외국 같아서는 더 세게 했을 거다. 우리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전도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서 여론은 팽팽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집회 시위 대응은 뭐 그렇다 치고 양분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판단이 아직은 뭐 잘 서지는 않는 게 일단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하면서의 약간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뭐 어떤 뭐 큰 사건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 예, 저는 뭐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데 원래 만약에 양분남 위원장이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혐의가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요새는 변호사법 위반도 꽤 형이 세가지고 영장을 치기는 치거든요. 근데 양분남 위원장이 워낙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보인 게 전혀 없을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서 아무튼 한번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MBC 압수수색, 경찰의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좀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MBC든 어디든 잘못이 있으면은 뭐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되겠지만 해당 기자가 또 한동훈 장관이나 아니면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현재 정부 여당과 좀 악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에 개인정보 유출 뭐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제 정보가 유출됐어도 이렇게까지 하겠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을 건들면 나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전에 이런, 기자 한 명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자기 집 찾아와가지고 뭐 서신 전달하고 갔는데 그것도 뭐 개인정보 뭐 하여튼 계속 그 기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뭐 영장 청구도 2번씩이나 했는데도 영장이 발부가 안 됐거든요. 아니 한동훈 장관도 법조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인만 법조인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에 법조인이 많고 판사들도 본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본인을 뭐 이렇게 위해한다고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에 의해서 엄연하게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검찰권이라든지 수사권을 동원해서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고생시키겠어. 뭐 본인은 알겠죠. 이게 어느 정도 처벌된다는 거. 근데 너 무조건 내가 고생시키겠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까지 갈까요? 처음에는 다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그래도 뭐 좀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라서 되게 민감하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빼고 나서 보면은 지금 청문회에 나왔던 개인 자료들이 막 전달되고 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솔직히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여야를 막론하고 좋은 사람을 장관으로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 그 청문회 자료가 언론에 제공되는 거가 막 떠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는 맞아요. 중요한 문제인 건 맞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봐도 좀 과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오긴 할 텐데 여튼 이건 아무튼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또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관례상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하면 취재를 하다 보면 의원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료를 자연스럽게 또 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게 압수수색까지 될 문제였어?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게. 앞으로 다 기자들이 지금 국회 출입 기자면 1000명인데 다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다 공유해요. 솔직히 아니 의원실에서 모든 비리를 다 밝혀냈지. 낼 수가 없잖아요. 인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그걸 취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정호영 저번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대해서 아들하고 딸이 그렇게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을 하는데 아빠가 부원장, 아빠가 부원장일 때는 딸, 아빠가 원장일 때는 아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편입학 자체가. 이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밝혀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인이라고 인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론이란 것은 제4의 권력으로서 어찌 보면 공기지 않습니까? 공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정보가 제공돼서 물론 남용돼서는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취재 차원에서만 제공이 되고 이거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굳이 그러면 기자한테 압수수색 이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부분 의견은 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사실은 하나 가져왔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정치권이 사안마다 지금 대립을 좀 극한으로 하다 보니까 51%를 얻기 위해 또 상대를 잘못을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해법을 내놓지 않는 정치의 문제. 사실은 하는 총재까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정치의 문제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았어요. 한 번씩만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총선 이거는 앞두고. 하는 총재가 진짜 작심 발언. 네. 네, 이건 정치권 니들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 뭐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사실상 대놓고 욕을 안 했을 뿐이지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한 거고.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결론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결론이 안 난다는 게 뭐냐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봐도 제가 1당에 몸담고 지금 2당이죠. 뭐 여당이지만 2당이지만 아무튼 거대 양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하는 게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의미가 약간 안 돼요, 잘. 그래서 사실 한 3-4개 정도의 정당이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둘이서 앉아서 얘기하면은 막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하다 잘 안 되잖아요. 3명이 앉아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조금 애매할 때들이 있어요. 야, 너 제 편만 들어? 이렇게 해서 되는데 한 4명 정도가 앉아서 얘기하는데 4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동의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고 소수 의견도 그래 뭐 4명 중에 3명 정도나 동의하면 그렇게 이렇게 하자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정치권에 거의 없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사실은 팽팽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뭔가 앞으로 잘 못 나가고 근데 앞으로 잘 못 나가니까 답답하니까 또 어떨 때는 너무 쿡 찔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중도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크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양측 각 극단의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극단적으로 치우친 쪽으로 말을 해야지만 이게 부각이 돼요. 근데 중도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없으니까 모든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치 진영 갈등 간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될 문제들마저도 이게 진영 갈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이게 진영이 나눠져서 다퉈야 될 문제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국민의 건강권이고 충분히 우리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고 곧 우리가 다 국민 개개인이 다 어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적이나 사회적으로 이거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양 극단에 대한 얘기만 해야지만 그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갈등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고 이 답이 잘 안 보이니까 또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주제로 선택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잠깐 그리고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짧게만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태섭 의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빼고 우리가 막 분위기는 누구 하나가 3당의 깃발만 들면은 우리 막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해주고 무당층에서 막 관심도 보내고 할 것 같지만 이게 금태섭 의원 뭐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안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과 그걸 현실화해서 끌어내는 거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다. 또 제도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한 여러 분 모셔가지고 한번 심도 깊게 한번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저희가 계획은 해보겠습니다.